안녕하세요. 오ንም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종묘제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2015 개정 고등교과서 16종과 김영훈 국악개론, 장사훈 국악총론, 그리고 서한범 국악통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과 기출 내용들을 접목시켜 살펴보았습니다. 재래악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종묘재래악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재래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악은 국가적 규모의 재래에 연주되는 의식음악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히 흥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생활 속에 많은 부분들에 음악을 곁들였는데요. 당연히 이 재래 또한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원구, 사직, 경무궁 등의 재래에 음악이 연주되었는데요. 현재는 종묘재래악과 문묘재래악만이 전해지고 있고요. 사직재래악 같은 경우도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려 하거나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재래라는 용어예요. 재래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정성의 표시. 쉽게 말해서 제사죠. 그런데 이 재래를 아이를 사용하는 재래와 헷갈려서 잘못 기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사용하는 이 재래는 예전부터 있어 전해 내려옴이라는 뜻으로 전통적인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죠. 재래시장처럼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괜히 잘못 기술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묘제례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종묘제례학이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종묘에서 제사를 올릴 때 사용되는 악가무 일체의 의식음악이다. 경복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지금도 있죠, 이 종묘가. 이른 아침 일찍 여기 종묘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이 종묘 특유의 스산하고 위험 있는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신하의 모습을 접하곤 하죠. 여기서 말하는 종묘가 바로 왕실의 제사를 모시는 곳, 그리고 사직은 대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종묘제례학의 그 역사와 문화적 의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로 등재되었고요. 200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했던 설명들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꼭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기술한 것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종묘제례학이라고 했을 때 반사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악가무라는 말입니다. 악가무는 음악, 노래, 춤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도 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묘제례학에 사용되는 음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보태평과 정대업이다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 보태평과 정대업은 각각 11곡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태평이라는 제목 하에 11곡의 악곡들이 또 들어있고 정대업이라는 제목 하에 또 11곡의 악곡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보태평과 정대업을 연주하는 악기 편성을 살펴보면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태평과 정대업으로 구성된 종묘제례악은 등가와 헌가가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합니다. 종묘제례악에서 꼭 알아야 하는 용어죠. 등가와 헌가. 등가는 돛돌 위를 의미하고요. 헌가는 돛돌 아래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교과서 그림인데요.
앞쪽에 약간 무대처럼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등가고요. 이 등가 아래에, 그러니까 더 넓은 뜰에 있는 악대가 헌가입니다. 등가는 노래나 현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헌가는 관악이나 타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악기만 있다거나 관악기, 타악기만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등가에도 편종, 편경, 방향 같은 그런 타악기들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가에도 노래하는 사람이나 현악기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기들이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냐를 생각하실 때 등가는 노래와 현악, 헌가는 관악, 타악처럼 음량이 크고 씩씩한 악기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좀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가와 헌가는 절대 같이 연주되는 법이 없어요. 등가와 헌가는 항상 교대로 연주됩니다. 자, 이렇게 악기를 배치하는 방법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요 사상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치적 이념이었던 예악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음양 오행 같은 경우는 양을 상징하는 등가, 음을 상징하는 헌가에 대표적으로 음양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동쪽에 배치되는 축, 서쪽에 배치되는 등의 이런 악기의 배치에 오행도 함께 반영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교과서들이 이 천지이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이는 말 그대로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등가가 하늘, 헌가가 땅, 그리고 일무가 사람을 의미합니다. 등가와 헌가는 알겠는데 일무는 또 뭐야 싶으시죠? 일무는 종묘제약에 사용되는 춤인데요. 조금 뒤에 이 일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론서들이 이 종묘제약의 악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악현이란 악기의 배열을 의미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이 악현 같은 경우는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은 악현의 모양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전통을 보존시키지 못하도록 최대한 그 전통의 위엄을 잃도록 만들어야 했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악기의 수나 종류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현에 대해서는 가장 쪼그라든 악현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비교가 쉽기 위해서 현대 악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에 사용되는 악현입니다. 딱 보아도 1930년대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 종류나 가지수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대에 와서는 사실 이 배치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동쪽에 배치된 축, 서쪽에 배치된 어를 확인할 수 있죠. 또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헌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진고, 태평소, 그리고 징이에요. 종묘제례악에서는 이 징을 대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로로 부는 관악기와는 다른 악기입니다. 그 관악기 대금은 오른쪽에 따로 여러 대가 함께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태평소 옆에 써 있는 대금은 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헌가에만 사용되는 이 세 가지 악기, 특히 대금이라고 불리는 징의 또 다른 이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악가무 중의 가입니다. 노래 가자를 사용하고 있죠.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죠. 이 가사를 가진 노래를 악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악장들은 왕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태평 같은 경우는 조선 역대 왕들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정대업은 조선 역대 왕들의 무공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무신, 문신에 대해서 한국사에서도 배우죠. 그래서 이걸 좀 머릿속에서 형상화 시키실 때 보태평은 좀 선비 같은 느낌을 떠올리시고 정대업은 좀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을 함께 떠올려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 사용되는 가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왼쪽은 보태평 중 첫 번째 곡인 영신희문이고요. 오른쪽은 정대업 중 첫 번째 곡인 소무입니다. 영신희문을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기를 조상의 영을 위로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후손들에게 음덕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악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가사만 주고 어떤 음악이 연주되는지 맞추라는 기출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오니 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묘제략,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곡인 영신희문이겠구나 하고 추론해 나갈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의 소문 같은 경우는 정대업이잖아요. 정대업은 무공을 기리는 음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공을 밝히셨도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실제 가사상으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국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번역해 둔 거고요. 실제로는 세덕계야후, 오소상형성 이런 한문 가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묘제례학의 악장은 한문체 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오원사구, 그러니까 5개 글자가 4개의 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연주될 때는 이 4개의 구의 각 끝에 각각 박이 연주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종묘제례학 선율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같은 기출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악보를 함께 두고 설명드릴게요. 교과서에 종묘제례학 파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신희문 악보고요. 밑에는 영신희문의 가락선 악보입니다. 종묘제략은 일단 아주 심한 연접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규칙한 마디 구성을 이루고 있죠. 악보를 보시면 첫 번째 마디에는 5, 두 번째 마디에는 3, 그 다음에는 4 이렇게 박자표가 굉장히 불규칙한 것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한 마디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선율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글자에 여러 음이 붙은 멜리스마적인 음악입니다. 아까 영신이문 첫 번째 가사가 지금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새덕개아우인데요. 근데 실제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런 가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새덕에서 덕 하나에 지금 두 악보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각 구의 끝에 에가 많이 붙습니다. 제가 아까 종묘제례학은 한문 가사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재들을 보시면 국한문 혼용이다라는 말을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세덕계야 후 이렇게 골격을 이루는 가사들 자체는 한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더해지는 여기 에 같은 말들 이건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문이다라고 봐서 국한문 혼용이다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경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종묘제례학은 한문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사이에 선율상 필요에 따라 애와 같은 국문 가사가 추가되기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묘제례학은 동음 반복이 심한 음악이기도 해요. 그리고 반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간음을 삽입하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종묘제래악의 메인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가 뭘까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종묘제래악의 메인 선율은 편중, 편경, 방향이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들이 여기 악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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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중중, 임임임 이렇게 동음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혹시 편종, 편경, 방향 이런 악기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다면 편종은 말 그대로 종이고요. 편경은 돌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약간 실로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실로폰을 생각해 보시면 실로폰에 한음을 쳐서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연주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악기들은 원래 멜리스마를 연주하는 데 적합한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악기들은 동음 반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금, 피리, 해금처럼 애초에 꾸밈음들을 많이 연주하는 악기들은 사이사이에 간음, 식임새 이런 걸 많이 넣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종묘제래악의 선율이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가무 중에 무입니다. 무는 일무를 의미하는데요. 일무는 종묘제래악에서 일렬을 맞춰 추는 춤을 의미합니다. 아까 천지인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등가는 하늘, 헌가는 땅, 그리고 일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일무는 춤입니다. 현재는 8열 8줄, 그러니까 8 곱하기 8, 64명으로 구성된 8일무를 춥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이전에는 6일무를 췄어요. 이렇게 큰 규모가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용고시 시험에 보면 그림을 보고 시대를 예측하거나 그런 문제가 덜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8일무를 추고 있다? 그럼 대한제국 이후라고 그런 시대적인 부분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일무는 이 사진처럼 일렬을 맞춰서 8개의 줄로 추는 춤입니다. 그런데 보태평과 정대업에 각각 사용되는 일무가 좀 달라요. 보태평에서 추는 일무를 문무라고 하고요. 정대업에서 추는 일무는 무무라고 합니다. 보태평은 문덕을 기리는 내용, 정대업은 무공을 기리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같은 맥락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외워주셔야 하는 게 어떤 악기를 들고 춤을 추는가, 즉 어떤 무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죠. 보태평은 왼손에 약, 오른손에 적을 들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좌약, 우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정대업은 앞에 네 줄은 목검을, 뒤에 네 줄은 목창을 들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도 어떤 무구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춤에 어떤 음악이 사용되고 있을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보태평은 정적이면서도 부드럽게 추는 춤이고요. 정대업은 강하고 힘차게 추는 춤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무의 예시입니다. 하풍, 하수, 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국가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보통 국중, 국고 학생들을 데려가서 한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일무를 추는데 이 동작들이 우리가 현대에 생각하는 그런 힙한 춤은 아닌 거죠. 이걸 추다 보면 약간 최면 걸린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 팔을 들고 돌리고 있고 막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 일렬로 서서 양손에 적합한 무구를 들고 추는 춤이 일무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묘제래악은 도대체 어떤 절차로 연주되는 음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틀을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종묘제래악이라는 가장 큰 틀 속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절차는 가장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이 9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해요. 외우실 때 영신 전패 그리고 진찬 이렇게 끊어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원, 아언, 종언 한 묶음, 철변두, 송신, 망료 한 묶음 이렇게 끊어서 외워주세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절차인 영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신은 신을 불러들이는 절차예요. 제사를 시작하려면 이 제사를 받으실 그 신을 먼저 불러야겠죠. 그 절차를 영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연주되는 악곡이 바로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영신희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신희문은 보태평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보태평에서는 어떤 일물을 주죠? 문물을 주죠. 보태평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등가에서 연주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예외예요. 영신희문은 헌가에서 연주됩니다. 헌가는 큰 뜰 같은 느낌? 규모가 더 큰 그런 느낌이죠. 이건 제 추측인데 일단 첫 번째 곡이니까 그런 좀 더 웅장한 느낌을 가져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느낌적인 이해로 영신희문은 보태평이지만 예외적으로 헌가에서 연주된다 라고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신희문은 총 9번이 반복되어 연주됩니다. 같은 곡이 9번 반복해서 연주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희문 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절차인 전패입니다. 제가 영신과 전패를 하나로 묶어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전패는 패백을 드리는 절차예요. 그래서 어떤 악곡이 연주되냐? 전패 희문이 연주됩니다. 이 전패 희문의 멜로디는 영신 희문과 같아요. 대신 영신 희문을 매우 아주 느리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가 영신 희문과 달라지죠. 하지만 멜로디는 같습니다. 영신이문 자체도 사실 우리가 현대에 접하는 음악에 비하면 답답할 정도로 느려요. 점 4분음표 하나가 45 정도로 연주되는 음악이거든요. 이 45도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느린데 전패 희문은 15 정도라고 얘기해요. 진짜 숨 넘어가기 느린 음악인 거죠. 다음으로는 진찬입니다. 진찬은 상을 올리는 절차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보태평과 정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악곡이죠. 진찬에 사용되는 이 진찬악은 어느 절차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과 가사를 가집니다. 하지만 선율은 같은 선율을 가지죠. 불리는 이름과 가사만 다를 뿐 결국은 같은 음악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찬은 보태평과 정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악곡입니다. 그리고 이 진찬은 좀 특별한 음계를 가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음계를 비교할 때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차는 초원, 아헌, 종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좀 묶어서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절차가 모두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술잔을 올리는 절차들이지만 초원에서는 보태평이 연주되고 아헌과 종헌에서는 정대업이 연주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태평을 연주하는 초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원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드디어 보태평 11곡이 모두 연주가 됩니다. 가장 먼저 보태평의 첫 곡인 희문을 연주하는데요.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인입희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인입희문이 끝나면 뒤이어서 9곡들이 연주가 되죠. 그런데 10번째 곡이 끝났는데 아직 술잔을 올리고 있을 수도 있죠. 종묘에 모셔진 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방을 하나하나 다 방문해서 술잔을 올려야 하니까
그 절차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악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 술잔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곡, 그러니까 기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다시 연주를 하죠. 그러다 술잔을 드디어 다 올렸다. 그러면 마지막 곡인 역성으로 건너뜁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11번째 곡이겠죠. 이 역성도 나간다라고 해서 인출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옆에 지금 보이시는 곡들이 총 11개의 보태평 악곡입니다. 첫 번째 곡이 힘은, 그리고 그 뒤이어서 9곡들이 있고 마지막 곡이 역성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은 정대업을 연주하는 아헌과 종헌입니다. 마찬가지로 술잔을 올리는 절차인 아헌과 종헌도 연주가 이루어지는 형태 자체는 방금 살펴본 초원의 절차와 같아요. 대신 연주되는 악곡이 다르다는 차이만 있죠. 먼저 정대업의 첫 번째 곡인 소무가 연주되고요. 그 뒤이어서 여기 9곡이 쭉 연주가 됩니다. 연주가 끝나가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곡, 여기서는 독경이겠죠? 독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쭉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절차가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술을 다 올렸다. 하면 인출장인 영관을 연주하죠.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에서 이렇게 한 바퀴 연주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종헌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그 정대업 11곡을 연주했던 그 절차가 동일하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정대업의 악기 편성을 살펴볼 때 정대업에서만 사용되는 악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태평소가 있죠. 이 태평소는 정대업의 모든 곡, 그러니까 모든 11개 곡에 다 등장하지 않아요. 정대업 중에서도 오로지 3개의 곡에서만 연주를 하는데요. 이 11개 곡들 중에서 첫 번째 곡인 소무, 마지막 곡인 영관, 그리고 중간에 분흥에서만 태평소가 등장합니다. 첫 곡과 끝곡, 그리고 분흥, 뭔가 불 것 같은 이름이지 않나요? 이렇게 3개의 곡에서만 태평소가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다시 독경으로 돌아가서 연주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독경으로 돌아가서 반복 연주할 때는 분흥에서 태평소가 다시 연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변두와 송신은 제사를 끝내는 절차, 제사 지낸 그릇을 덮고 신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제를 지내는 그 메인 제사 의식에 포함되지는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태평과 정대업이 아닌 진찬악이 연주되죠. 그런데 아까 진찬의 절차에서 진찬악이 연주될 때는 풍안지악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철변도에서 연주될 때는 옹안지악, 그리고 송신에서 연주될 때는 흥안지악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풍안지악, 옹안지악, 흥안지악은 선율상, 음악상으로는 같은 음악입니다. 마지막으로 망료는 음악이 연주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예외적이었던 첫 번째 절차, 영신을 빼고는 주악의 위치, 그러니까 등가인지 헌가인지, 그리고 연주되는 일무가 문무인지 무무인지는 곡이 보태평인가 정대업인가에 따라서 그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절차들과 그 속의 음악들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좀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악작과 악지입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엇인가? 악작은 곡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고요. 악지는 곡의 끝을 알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악작은 인트로, 악지는 엔딩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악작과 악지는 음양오행 사상을 또 반영하고 있는데요. 해가 어디서 뜨고 지죠?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죠. 해가 뜨는 이 동쪽에서 악작이 연주되고 해가 지는 서쪽에서
지가 연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끝맺고 있는 거죠. 이 악작에서는 동쪽을 대표하는 악기인 축이 연주됩니다. 악지는 반대편인 서쪽을 대표하는 악기인 어가 연주됩니다. 어는 음악의 끝을 알리는 악기로 서쪽에 위치하고 흰색이죠. 이 악작과 악지를 악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보입니다. 가장 많은 절차에 이 악작과 악지가 사용되는데요. 오른쪽이 악작이고요. 왼쪽이 악지입니다. 먼저 악작을 보시면 가장 먼저 집사가 드오라고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박을 짝 연주합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축이 쿵쿵쿵 하고 연주를 하고 절고가 또 쿵 연주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 축에 삐죽 솟아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방망이 같은 건데 절구 찢듯이 아래로 내리 찧어요. 그렇게 쿵쿵쿵 하면 절고를 쿵 연주하죠. 그래서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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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이 짝 하면 곡이 시작되죠. 악지의 경우는 집사가 곡이 끝나고 지오라고 말하고 박을 또 짝 치면 절고가 쿵 하고 치고 어가 딱 딱딱 드르륵 하고 연주해요. 이 어는 어떻게 연주하는 악기냐 하면 여기 그림에 잘 보시면 바닥 쪽에 채가 있어요. 이 채를 들고 이게 악기 몸통이 호랑이, 백호의 머리를 3번 딱딱딱 칩니다. 그리고 등 쪽에 가시처럼 올록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드르르륵 하고 긁어요. 그래서 딱딱딱 드르륵 딱딱딱 드르륵 딱딱딱 드르륵 하고 긁죠. 그때 절고도 함께 3번을 치고요. 그러고 나면 곡이 진짜로 끝나게 됩니다. 이 악작과 악지를 통해서 곡이 시작됨과 끝남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교과서의 정간부로 살펴본 악작과 악지를 국립국악원의 악보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악작과 악지가 가장 많은 절차에 연주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악작과 악지는 영신희문, 전패희문, 진찬, 초헌, 철변두, 송신에서 연주되는 악작과 악지입니다. 이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음악이 아예 연주되지 않는 막류를 제외하면 아헌과 종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절차에서 이 악작과 악지가 연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악작과 악지 외에 좀 특이하게 생긴 악작과 악지가 등장한다? 그러면 아헌이나 종헌이겠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악작이고 어느 게 악지일까요? 위에가 악작이고 아래가 악지입니다. 드오나 지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축이 사용되고 있냐, 어가 사용되고 있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아헌에 사용되는 악작과 악지입니다. 아헌은 초원, 아헌, 종헌 이렇게 술잔을 올리는 절차 중에서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였죠. 아헌에서는 정대업이 연주된다고 했고 정대업은 헌가에서 연주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헌가에서는 절고와 진고 중에 어떤 북이 연주되죠? 헌가는 넓은 뜰이니까 엄청 큰 북, 진고가 배치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진고와 절고를 헷갈리시곤 하는데 저는 국립국악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예술의 전당 조금 위에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그 국악원이랑 같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국악기랑 문헌들이랑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가야금이랑 편종, 편경 이런 건 실제로 연주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절고와 진고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직접 보시고 나면 와, 헷갈릴 것도 없이 진짜 그 크기부터가 다르구나 싶으실 정도로 진고와 절고는 아주 다른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헌의 악작 악지에는 진고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기 아헌의 악작의 진고 부분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악작들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죠. 진고가 10번을 먼저 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연주되는 악작은 무조건 아헌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진고가 10번을 친다라고 해서 진고 10통이라고 합니다. 임용에서 악보만 주고 이게 무슨 곡인지 유추하게끔 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죠. 이게 종묘제례악인 것까지 알아봤어?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곡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진고가 10번 치고 시작을 하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아헌이죠. 그리고 아헌에서는 무슨 곡이 연주가 되죠? 정대업이 연주가 되죠. 그러면 제시된 악보는 정대업의 악보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헌의 악작과 악지입니다. 종헌은 아헌을 뒤잇는 절차죠. 아헌과 마찬가지로 정대업이 연주되고 있고 그래서 진고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악작이 앞에 다른 악작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바로 앞 절차인 아헌에서도 똑같이 정대업이 연주되고 일무로는 무무를 쳤었잖아요. 그런데 뒤이어 종헌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곡을 똑같이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짧은 악작이 연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악작에는 앞선 아헌이 진고를 10번 쳤던 것과 달리 3번 친다고 해서 진고 3통이라고 부르곤 하죠. 아헌 같은 경우는 이 악작이 좀 특징적이었다면 종헌은 악지가 특징적입니다. 악지에 일단 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징을 10번 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악기 편성과 악현 설명을 할 때 이 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징을 10번 친다라고 해서 대금 10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금 10차로 끝맺는 곡이다. 그러면 종묘제례악의 종헌이겠구나, 정대업이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건 제가 국악원에 제례악 깊이 듣기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김영훈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설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정대업이 무공을 기리는 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격하고 퇴각하는 것을 알리는 악기들. 보통 진격을 알릴 때 북을 치고 퇴각을 알릴 때 징을 치죠. 그래서 악작으로 진고가 사용되고 악지로 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전쟁에서 나팔 같은 악기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태평소, 그리고 진고, 징 이렇게 헌가에서만, 그러니까 정대업에서만 사용되는 악기들인 거죠. 현대에 연주되고 있는 종묘제례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묘제례악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사실 그냥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음악이잖아요. 현대에 사용되는 음악이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거지 사실 같은 종묘제례악이라고 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 있는 종묘제례악인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세종 때의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대 기준에서 답을 하면 그건 아주 다른, 틀린 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 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4년의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에 종묘제례를 고쳤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어떤 음악인지는 알 수 없고 그냥 고려시대 것을 고쳤구나 하는 그 기록만 존재합니다. 태종 6년에도 마찬가지로 명나라에서 새로 악기를 구했다는 기록만 있어요. 여러 난을 겪고 또 국가가 새로 건립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악기가 손상되고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악기를 새로 들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랬더라 라는 기록만 존재할 뿐 어떤 음악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그러다 세종 31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종묘제례악으로 연주되고 있던 음악은 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은 우리나라 궁중의 제사에 중국의 의식음악인 악을 사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세종은 악은 본래 중국의 음악이다. 중국 사람이라면 평시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므로 제사에 연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죽어서는 아악을 듣게 되니 어찌 된 셈인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좀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교과서에서 조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세종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향악을 접목한 종묘제례악을 만들었다라고 기술한 부분이에요. 사실 세종 때에는 종묘제례악에서 계속 아악이 연주되었어요. 세종이 보태편과 정대업을 만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세종은 이 보태편과 정대업을 회례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종이 회례악으로 만들 당시의 보태평은 11곡의 임종궁 평주였고 정대업은 15곡이었고 남녀궁 계면주였죠. 현대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종이 아악이 연주되는 게 안타까워서 보태평과 정대업을 만들어 종묘제례악으로 사용했다라는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세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 세종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했던 게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세조 9년에 아버지가 만든 보태편과 정대업을 고쳐서 제례악으로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세조 10년에 드디어 완성된 음악, 중국의 아악이 아닌 우리 음악인 향악, 보태편과 정대업을 제례악으로 처음 사용하게 되죠. 개론서에서 이 연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보여요. 어디에는 9년, 어디에는 10년으로 조금 다르게 기술해 뒀을 텐데 9년은 세조가 명한 해고요. 10년은 첫 사용된 해입니다. 그냥 그 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있지 결론적으로 세조 때 처음 우리 향악인 보태편과 정대업이 종묘제략으로 처음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조 4년에는 보태평의 정명 다음에 선조의 업적을 기리는 중광을 새로 넣으라 라고 명합니다. 선조는 그래도 임진왜란을 겪어냈고 아무래도 좀 업적을 지닌 왕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선조를 기리는 음악을 넣었으면 한 건데 한편으로 조금 다른 의견으로는 보태평의 악장이 짧아서 다른 곡을 반복하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곡을 추가해서 좀 길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중광장을 넣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정명 다음에 이렇게 중광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영조 41년에는 이 중광장을 그대로 두고 용광과 정명을 합쳐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라고 명하죠. 그리고 더 이상 신제 악장을 추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태평과 정대업을 모두
각각 11곡으로 통일시키라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광장이 추가되고 용광정명이 합쳐지면서 보태평은 현재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이런 보태평과 정대업과 음악적으로 가장 가깝게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소각원보 신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광장이 없죠. 중광장은 마지막 곡인 역성과 같은 멜로디를 가져요. 그래서 국악 총론에서는 어쩌면 중광장은 그 곡이 역성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였는지도 모른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세종 때 보태평과 정대업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음악은 보태평은 11곡의 임종궁 평조, 정대업은 15곡의 남려궁 평조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의 11개로 개수가 통일되어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은 그 음계에 있어서도 세종 때와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현대에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은 모두 청황종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태평은 평조, 정대업은 계면조를 갖게 되죠. 이걸 외우시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보태평은 평조, 그리고 정대업은 계면조. 이렇게 외우시면 좀 외우시기 수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청황종궁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학부 때 교수님께 이걸 질문 드렸다가 좀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첫 임용고시를 얼마 안 앞두고 교수님 청황종궁이라는 건 그럼 옥타브 위의 황종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다가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청황종궁이라는 건 무엇이냐? 옥타브 위의 황종이 아니고요. 원래 연주하던 대임종과 대남려궁에서 올려서 황종궁에 통일시켜서 맞췄다라는 의미예요. 악보로 좀 더 쉽게 알아볼게요. 이렇게 세종 때의 보태평과 정대업이 궁으로 하고 있던 음은 각각 저 밑에 솔과 라, 대임과 대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올려서 도에 맞췄다 라는 의미에서 청황종인 거죠. 근데 이것보다 아예 옥타브 위에 C5의 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종공으로 통일되어 개수도 11개로 통일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종묘제례악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묘제례악은 하강종지형의 선율을 가지고 있는 악곡입니다. 제가 앞에서 종묘제례악에서 메인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는 편종, 편경, 방향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묘제례악은 황종공 평조죠. 그런데 정대업에서 메인 선율을 연주하는 이 악기들이 황을 연주할 때 관악기들은 그보다 장 2도 아래를 연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아마도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음악적 양상 중 하나인 계면조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면조로 연주된 대부분의 한국 음악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3음계나 4음계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 음악에 계면조가 변화하고 있던 것이 여기도 반영되어서 계면조의 음악인 정대업에서도 황을 무로, 장이도 낮추어서 연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악보를 통해 직접 볼게요. 정대업 중 독경인데요. 보면 이 편종, 편경 방향은 황하고 연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편종, 편경 방향이 황을 연주할 때 대금과 같은 관악기들은 그것보다 장 2도 아래의 무역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악보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사용되는 음계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태평과 정대업은 이렇게 청황종군 평쪽, 청황종군 계면쪽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사용되고 있는 음계를 악보로 자세히 살펴보면 보태평은 황태중임남의 오음이 사용되고 있고요. 정대업은 황협중임무의 오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역사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사용되고 있는 종묘제례악은 세종이 우리 조상의 제사에서 중국의 음악이 사용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만든 우리 음악, 즉 향악입니다. 보통 많은 향악곡들은 그러면 주음이 되는 황종이 E 플랫이 되죠. 하지만 제가 보태평과 정대업의 메인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편종, 편경 같은 악기들이었죠. 메인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들이 이렇게 아악기 중심이다 보니까 종묘제례악은 향악이지만 황종이 E 플랫이 아닌 C로 연주됩니다. 즉, 종묘제례악은 황종이 C인 오음음계의 향악이다. 그런데 종묘제례악 중에 사용되는 음악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진찬이었는데요. 이 진찬은 조금 특별하게 아악의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악풍이라는 거지 아악은 아니고 여전히 향악이고요. 그런데 이 음계가 가지는 느낌이 아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차는 칠음음계 치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칠음음계 치조가 뭐냐 하면 현대 우리가 서양음악에서 흔히 C 메이저라고 부르는 선율과 같은 음계의 도레미파 솔라시 이렇게 칠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메인 개론서들 3권과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묘제례악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교사를 꿈꾸는 모든 예비 선생님들의 꿈을 응원하며 오늘 종묘제례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